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네, 7월 11일 목요일입니다. 비 오는 목요일인데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주영 기자는 항상 나오십니다. 자, SNS 한 뉴스 시작할까요? 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관련 국회 국정조사 특위의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트위터에서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난글이 쏟아졌습니다. 네. 이창수 법인권사회연구소 위원장도 설명 의무와 협력 의무를 지닌 공직자가 자신의 임무를 내팽개쳤다. 홍 지사 스스로 공직자가 아닌 한 개인이라는 걸 인정한 셈이라고 힐난했습니다. 네. 특히 홍 지사가 국회의 동행명령과 관련해 친박이었다면 나를 이렇게 핍박했겠나라고 말한 것을 두고 질타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홍 지사가 친박이 아니라는 이유로 핍박받는다면 야당은 어떻겠습니까? 라고 비꼬아 말했습니다. 네. 또 다른 트위터 이용자는 댁이 친박인지 비박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당신으로 인해 피박을 쓴 경남도민이 불쌍하고 네. 선출직을 권력이라고 휘두르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천박함에 화가 날 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피박과 천박이 나왔어요. 네. 네. 이런 가운데 홍 지사가 어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규정한 증인 동행명령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논란이 더욱 거세지는 모습입니다. 네. 홍 지사는 헌법소원 심판 검토 이유와 관련해 국회 출석과 진술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신체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네. 이를 두고 트위터에서는 국회의원 시절 동행명령을 적극 이용하던 홍 지사가 이제 와서 헌법소원을 검토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네. 한 유명 트위터리어는 2010년 김태호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동행명령이 내려진 증인들이 끝내 청문회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자 당시 최고위원이었던 홍 지사는 도리어 인사청문회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증인 출석 제도가 강화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때의 말을 왜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것인가?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직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요. 네,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 공약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이후에도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설계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어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4대강 살리기 사업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네. 이를 두고 한 트위터 이용자는 4대강 사업은 대운하 건설을 위한 대국민 사기극이었다. MB 정권 5년 동안 이걸 사기라고 안 믿은 사람이 바보가 된 셈이다라고 말했고요. 네. 또 다른 이용자도 그동안 토론회에 나와서 4대강 사업은 대운하와 상관없다고 했던 사람들의 얼굴 좀 다시 보고 싶습니다라고 비꼬아 말했습니다. 네. 또한 감사원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운하 중단 선언 이후에도 대통령실이 운하가 재추진될 수도 있으니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당시 국토해양부에 요청했고 이에 따라 4대강 사업의 마스터 플랜이 수립됐다고 하는데요. 네. 이 같은 감사 결과를 두고 트위터에서는 MBC PD수첩의 4대강 수심 6m의 비밀편이 떠오른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명박 정부 당시 불방 논란 끝에 어렵게 방송된 프로그램이었죠. 예. 당시 방송은 대통령이 대운하 중단 의사를 밝힌 지 4개월이 지난 시점에 국토해양부 하천 관련 전문가와 청와대 관계자 2명이 참석한 태스크포스 팀이 가동됐다며 4대강 사업이 대운하와 비슷한 준설로 바뀌게 된 과정에 이전 대통령이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전했는데요. 즉 이러한 방송 내용이 진실에 부합했다는 것을 정권이 바뀐 뒤에야 감사원이 확인을 해준 셈이라는 겁니다. 네네. 당시 방송을 만들었던 최승호 뉴스타파 PD도 2010년 8월 수심 6m의 비밀을 방송한 지 3년 만에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감개무량이네요. 진실을 알리려던 사람들은 잘리고 방송을 막던 자들은 아직도 방송을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라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도 친이계 몇몇 인사들은 아직도 박박 우기던데요. 네. 신문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감사원의 감사가 정책 감사가 아니라 정치 감사였다 이렇게 네. 우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벌과 모피아의 함정에서 탈출하라. 종횡무진 한국경제. 재벌 개혁에 앞장서온 김상조 교수. 그가 한국경제에 던지는 8가지 질문. 우리가 몰랐던 한국경제의 진실을 파헤칩니다. 더 이상 경제 권력자들의 눈속임에 속지 마세요. 종횡무진 한국경제.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책 오마이북.
국민연금이 또 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국민연금 제도 발전위원회가 3일 전이었죠. 이때 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 내지 14%로 올리는 방안을 다수 의견으로 채택을 했는데요. 이 국민연금 그렇잖아도 이 노후 생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또 지금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자, 오늘 한번 먹고 사는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탈탈 털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귀에도 아마 익숙하신 분입니다. 중앙대학교의 김현명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총평부터 부탁드릴게요. 예. 반대하십니까? 찬성하십니까? 교수님. 저는 뭐 지금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그 보험료 인상을 무리하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반대합니다. 지금 뭐 월 소득 300만 원 기준으로 해버리면 직장인 같은 경우 매달 내는 보험료, 연금 보험료가 13만 5천 원에서 21만 원. 예.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예, 적지 않죠. 근데 아무튼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 이유는 국민연금이 고갈될 수도 있다. 예. 이 논리죠. 예, 예. 근데 저번에 저희 이탈남하고 이제 그 인터뷰를 하시면서 그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왜 근데 이 제도 발전위원회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나요?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이 나는 건 사실인데 네. 대략 2060년대 전후로 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47년 뒤에 기금 고갈이 예정돼 있는데 네. 기금 고갈이 나게 되면 정부 재정을 너무 과도하게 투입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렇죠. 세금이 많이 들어간다. 그렇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후세대한테 부담을 다 전가시킨다. 예. 이런 거죠. 예. 그리고 지금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으면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에서 예. 그 당시 그러니까 2060년에 경제 활동을 하는 분들이 보험료 부담이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니까 예. 충격이 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미리미리 좀 보험료를 올려서 기금 고갈 시점을 좀 최대한 늦춰보자. 뭐 쟁여놓자 이거죠. 예. 간단히. 예. 보기에 따라서는 영원히 기금 고갈이 안 나도록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의도도 숨어 있는 것 같은데 네. 되지도 않고 네. 바람직하지도 않은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또 하나 짚어야 되는 게 소득 대체율이라고 그러죠. 제가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을 이제 가입을 했는데 국민연금을 타게 될 때 그러니까 월 100만 원 소득이라고 한다면 탈 때는 이제 그 지금은 그 60%에서 60만 원을 받는데 예. 그걸 또 낮추기로 한 거는 지금 그 다 결정이 된 거죠. 40%까지 낮춘다라고 하는 예, 거. 그거는 이미 2007년도에 그렇죠.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갖고 네. 그 당시에 그러니까 2007년도에 소득 대체율이 60%였는데 그거를 조금씩 낮춰가 갖고 예. 2028년 가면 40%로 완전히 낮춰지는 거죠. 연금 단계적으로. 지급 개시 시기도 늦춰주고요. 연금 지급 개시 시기는 그러니까 5년마다 한 번씩 1세씩 올라가서요. 예. 65세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은 60세부터인데 예. 이제 그 뒤에 가면은 65살이 돼야 그렇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네네네. 그러면 국민 입장에서는 득되는 게 별로 없잖아요. 여기다가 보험료율까지 올라가 버리면.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너무나 이 그 국민연금 전체를 보지 못하고 제 주머니만 챙기는 이런 발상인가요? 예,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네. 연금 제도를 만든 이유가 예. 노후에 빈곤하게 살지 말라. 그렇죠. 그런 목적으로 연금 제도를 만들었는데 네. 요새 논의되는 정부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거 보면 연금 제도가 존재하는 목적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렇죠. 재정 안정이 연금의 목적인 것처럼 그 중요한 말씀이세요. 비춰졌어요. 예.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가 된 겁니다. 예. 노인들 빈곤하게 살지 말자 그래갖고 사회적 합의로 연금 제도를 만들어놨는데 네. 이거는 뭐 기금 고갈 안 나는 게 목적인 것처럼 제도 개혁을 하다 보니까 예. 연금 제도가 원래 갖추어야 될 본질적인 목적, 예. 즉 노후 빈곤 방지나 품위 있는 노후 생활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는 그렇죠. 주객이 전도된 개혁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하나하나 따져보죠. 일단은 그거는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2060년에 가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연금 보험료율 9%를 계속 유지하면 연금이 고갈되는 건 사실입니까? 예, 고갈이 됩니다. 고갈이 되는 건 사실입니까? 예. 그럼 여기서 많은 국민들은 그러면 그건 좀 문제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런 국민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교수님?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대규모의 기금을 쌓아놓고 네. 그 돈에서 연금을 주는 나라가 예외적인 나라입니다. 저번에 그 말씀 예, 하셨죠. 그런 나라가 몇 안 돼요. 예. 뭐 미국, 일본, 스웨덴, 캐나다, 우리나라 정도고 예. 다른 나라들은 기금이 1원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노인들에게 연금을 주기 위해서 30조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젊은 경제활동 인구한테 그 해에 30조 원을 보험료로 걷어들여 갖고 그 해에 바로 줍니다. 그러니까 네. 그 해 걷어서 그 해 주는 방식으로 하는 게 그걸 부과 방식이라고 하는데 예. 대부분의 국가들은 다 그런 방식으로 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을 쌓아놓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잠깐만요. 근데 지금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 방송을 들으시는 그 젊으신 분들이 상당히 네. 반발을 할 수도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 우리만 그냥 부담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연금제도에서 보험료율 조정하고 급여 수준 조정하고 하는 본질적인 문제를 들어가 보면 네. 세대 간에 어떻게 부담을 형평하게 할 것인가. 사실 그게 핵심. 예, 그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보험료율을 올리겠다는 이유는 네. 기금 고갈이 나게 되면 후세대가 노인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부담을 하게 될 테니까 네. 후세대한테 부담을 너무 많이 지우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조금 더 내자. 그렇죠. 그게 이제 전반적인 논리네요. 취지인데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다른 각도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보험료를 부담하는 30대, 40대, 50대 세대들이요. 네. 보험료 인상이 되면 이제 그 세대들이 집중적으로 보험료 인상을 하게 될 텐데 이 세대들은 어떤 역사적 딜레마에 빠져 있냐면 지금 이미 65세 이상이 된 노인들 네. 그분들은 대부분 다 연금을 못 받거나 예. 구조적으로 워낙 연금 제도가 늦게 시작이 돼서 그렇죠. 아니면 연금을 받아도 굉장히 적게 받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다 노인들에게 용돈 주잖아요. 부모님에게. 그렇죠. 그거를 이제 학술용어로 사적 이전이라고 합니다. 아, 예, 사적 이전을 30, 40대, 50대 애들은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저만 해도 제 월급의 12%를 부모님한테 보내드리니까. 어우, 12%요? 예, 예. 많이 드시. 그 뭐 많은지 적은지는 제가 그걸 제가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이 자기 소득의 몇 퍼센트를 그거 연구하고 계세요? 예, 오. 보내드리고 있는지 예. 그걸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자식들이 나의 노후를 챙겨주지 못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연금 제도에 대해서 보험료 부담을 별도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립학교 교수이기 때문에 사학연금에 제 월급의 거의 8% 가까운 돈을 내고 있어요. 네. 그럼 저는 8% 사적 사학연금에다 내고 네. 부모한테 12% 보내드리니까 합쳐서 거의 20% 가까운 돈을 지출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우리 자식 세대들은 예. 내가 즉 우리 세대가 어느 정도 연금을 충분히 받기 때문에 제가 우리 부모한테 했던 것처럼 사적 이전을 안 해도 됩니다. 혹은 적게 해도 돼요. 네. 그렇게 따지면 우리 자식 세대들이나 혹은 손주 세대들의 보험료가 조금 올라간다고 해서 네. 그게 과연 후세대한테 너무 불공평한 거냐. 그 후세대 총 지출은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다.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지금 말씀에는 하나의 전제가 깔려 있는 게 그 우리 후세대는 그러니까 사적 이전 예. 어려운 말 말고 예. 부모님한테 용돈 안 드릴 거다. 예. 그죠? 부모님한테 용돈 안 드릴 적게 드린다는 거죠. 예. 근데 그게 사실은 근데 그렇게 단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잖아요. 아니 왜냐면요. 네. 왜냐하면 우리 세대는 우리 부모 세대에 비해서 네.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 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예. 연금액도 우리 부모 세대보다는 높아요. 예. 왜냐하면 가입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 공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세대거든요. 예. 근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예. 그러니까 지금 자식이 부모님한테 드리는 용돈이 예. 부모님이 좀 그래도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한 달에 월 얼마가 필요한데 예. 연금으로 얼마밖에 못 받고 차익이 이만큼 있으니까 이걸 내가 보전해 주겠다 이런 차원이기보다는 예. 그냥 부모님 저기 어디 뭐 놀러 가셔서 맛있는 것도 좀 드시고 친구분들하고 노실 때 한턱 쏘시고 이런 차원에서 드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 그래서 제가 그걸 연구를 한다는 건데 네. 정기적으로 예. 매달 예. 저 젊은 세대들이 부모들한테 어느 정도의 돈을 생활비로 지출해 주고 있느냐. 이거를 지금 제가 추정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연구 결과 나오면 저희가 한번 다시 모실게요. 예, 되게 예. 재밌을 것 같은데. 네네. 예. 아무튼 예.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후세대의 부담이 크냐 적으냐 그게 이제 문제의 핵심인데 우리 세대에 비해서 후세대의 부담이 결코 크지 않다. 예. 그래서 보험료율을 올리긴 올려야 됩니다. 올리긴 올려야 되는데 어느 세대가 부담을 할 거냐의 문제인데 예. 지금 만약에 보험료를 올리게 되면 지금의 30대, 40대, 50대 세대의 보험료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보험료율을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2060년 전 한 10년 전부터 보험료를 올리게 되면 네. 그 부담은 우리 자식 세대들이나 아니면 손주 세대들한테 부담이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게 공정하다고 보고 세대 간에 페어하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험료율을 올리게 되면 가장 첫 번째로 우리 세대의 이중 부담 문제가 너무 커져서 네. 세대 간에 공평하지 않다라는 게 이제 세대 간 공평의 관점에서 지금 보험료율을 올리면 안 된다는 이제 핵심적인 이유고요. 네. 두 번째 이유는 지금 보험료율을 9%에서 예를 들어 14%로 올리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되냐면 예. 지금 국민연금 기금이 400조 원 넘게 쌓여 있잖아요. 예. 채권에 한 250조 들어가 있고 주식에 한 100조 들어가 있고 그런데 보험료율을 올리게 되면은 들어오는 돈이 더 많아집니다. 당연하죠. 예. 예. 나가는 돈은 다 일정하니까 예. 그렇게 되면 보험료율 9%일 때 국민연금 기금이 맥시멈 최대 GDP의 50%까지 쌓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예.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14%로 올리게 되면 예. 국민연금 기금이 GDP의 70%를 넘어가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독점 정부가 컨트롤하는 펀드가 생기는 겁니다. 400조에서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경상 가격으로 추정을 할 때 GDP 50% 정도 쌓이면 한 2,400몇 조가 쌓이는데요. 이제 그거보다 훨씬 넘어서 뭐 현재 가치로 따지면 뭐 3,000조 뭐 이렇게 쌓이겠죠. 예. 이게 과연 좋은 거냐? 예.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근본적인 의문을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400조 쌓여 있는데도 그 돈을 투자할 데가 없어서 채권에 넣어놓는 돈의 총량을 우리나라 채권 발행 물량 총량과 비교를 해보면 17%를 갖고 있어요. 국민연금이? 예. 주식 시가총액의 거의 한 8% 가까이 갖고 있고 예. 이거를 만약에 기금이 더 커져갖고 더 금융자산에다 투자하게 되면 채권 시장의 20% 이상 주식 시장의 뭐 한 15% 이상의 돈을 공공 부분이 관리하는 단일 기금이 갖게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큰 손이다. 예, 이게 이제 시장에 굉장히 큰 그 혼돈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연못 속의 고래라고 표현을 하는데 연못에 고래 한 마리가 들어가 있고 꼬랑지 한번 흔들면 연못이 다 흙탕물이 돼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바로 그거 상황과 유사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금융시장이나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완전히 슈퍼갑입니다. 네. 제대로 관리하고 통제하고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기 때문에 예. 이게 바람직한 방향은 좀 아니다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한번 저번에 뭐 교수님 모시고 이제 한번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네. 국민연금 기금을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적립금액이 2,000조 원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네. 하면 좀 나눌 수 없나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그 단순 무식한 발상인데 2,000조 원을 가지고 그 이제 그 위원회가 있죠. 그 기금 운용하는 그 위원회 부분들 여러 개로 나눠서 예를 들어서 그 증권 파트라든지 그러니까 기금을 몇 개로 쪼개자라는 그렇죠. 쪼개는 거죠. 예. 예. 그렇게 운영하는 나라가 스웨덴이거든요. 그럼 어떤 식으로 쪼개져 있어요? 그러니까 스웨덴이 우리나라하고 기금 규모가 비슷해요. 한 GDP 대비 한 27% 정도 쌓여 있는데 거기는 기금을 7개로 나눠서 분산 관리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분산 관리 기금을 쪼개 갖고 분산 관리를 하면 즉 연못 속에 고래 한 마리가 있는 게 아니고 연못 속에 돌고래 7마리가 그렇죠.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서로 경쟁하고 이러다 보면 좀 더 효율적으로 될 거 아니냐. 그렇죠. 분산 투자가 원래 정답이라면서요. 예. 그런데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 똑같아져요. 자산 구성이. 왜요? 모든 기금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저 스웨덴의 그 국민연금 기금을 AP1, AP2, AP6 이렇게 넘버를 붙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AP1의 채권 주식 비중을 보게 되면 AP2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수익률을 추구하다 보게 되면은 포트폴리오 구성이 즉 자산 구성이 다 비슷해지고 결국은 돈 되는 데 찾아가다 보면 예. 패턴이 비슷해지는 예. 거군요. 근데 이제 그거에 비해서 거래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라는 거죠. 쓸데없이 돈이 많이 나간다. 그래서 스웨덴에서 최근에 무슨 논의를 하고 있냐면 다시 두세 개로 합치자는 논의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이 없네요, 그러면. 그렇죠. 어떻게 하든지 예. 답이 없는 상황이라서 예. 저는 예전부터 기금 사이즈를 예. 우리 경제가 좀 감당할 수 있는 사이즈로 좀 유지를 하자 이런 주장을 많이 해왔죠. 예, 그래요. 역사적으로 보면 단일한 공적연금 기금이 GDP 대비 30%를 넘었던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웨덴이 27%, 미국이 예. 한 GDP 대비 16%, 예. 일본이 맥시멈 30%까지 갔어요. GDP 대비. 근데 우리는 그거를 더블 이상으로 60%, 70%까지 가게 돼요. 지금 보험료율을 올리게 되면. 예. 예. 야, 그러면 지금 그럼 교수님의 그 해법은 그냥 보험료율을 지금 현행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당분간은 20, 30년 정도는 현행대로 유지를 하고 예. 유지를 하고 예. 만약에 보험료율을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올리게 되면 예. 급여 수준도 그거에 따라서 올려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40% 그러니까 그 소득 연금 대체율을 가입자가 받는 돈. 예, 연금액을 더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유, 좋은 말씀이세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은요. 예. 보험료율을 올리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 국민연금 가입자가 한 2,100만 명 정도 되는데 예. 그중에 연금 가입 안 하고 계신 분들이 최대 한 700만 명 정도 돼요. 장기 체납하시는 분인데 이분들이 다 누구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 일용직 근로자들, 비정규직들, 여성들입니다. 대부분. 즉 예. 노동시장 하층에 있는 분들이 다 연금보험료를 안 내고 장기 체납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 나중에 연금 못 받잖아요. 근데 진짜 필요한 분들은 그런 그렇죠. 그런데 9% 보험료도 부담이 돼서 예. 예를 들어 내가 뭐 조그만 가게에 취업을 해갖고 일을 한다. 그러면은 내 월급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달에 100만 원 받는다고 치면 예. 9만 원을 내야 돼요. 부담이죠. 그럼 4만 5천 원을 사업주가 내주고 4만 5천 원을 내가 내야 되는데 쥐꼬리만한 월급에 세금 때 국민연금 보험료 때 의료보험료 때 가처분 소득이 너무 줄어들기 때문에 노동시장 하층에 있는 저임금층들은 본인이 아예 처음부터 입사할 때부터 보험료 안 내겠습니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고용주하고 짜고 고용주가 나 못 내주겠다. 그거를 이제 기여 회피라고 그래요. 전문 용어로. 즉 보험료 내는 걸 회피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9% 보험료인 현재 상황에서도 저소득층한테는 그게 부담이 돼 갖고 연금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요인이 생기는데 이게 14%까지 올라가게 되면 훨씬 더 커진 효과가 발생이 돼요. 그렇죠. 사각지대가.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전국적으로 저소득층들은 영원히 국민연금 제도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국민연금의 궁극적인 목적이 전체 노인들한테 노후에 빈곤하지 말고 최저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게 국민연금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인데 보험료율을 올리게 되면 노동시장 하층에 있는 분들이 대거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국민연금을 납부하려고 하는 유인을 많이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런 부작용이 예상이 돼요.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퍼뜩 떠오르는 생각이 한 그 국민연금 미가입자가 한 700만 명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근데 이분들은 이제 워낙 그 월 수입이 적으신 분들이니까 내는 보험료가 부담스러워서 이제 가입을 안 하거나 못 하시는 분들인데 그러면 그 정부가 예를 들어서 거기서 이런 보험료를 일부 보조를 해줘서 그들을 국민연금 가입자로 유인을 하면은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아도 늘어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방법은 강구할 수가 없는 겁니까? 아니 그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지금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안 내고 있는 분들이 제가 한 최대 70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 이렇게 속성을 좀 분류를 해보면요. 한 400만 명 정도는 소득이 없어서 저는 이제 보험료를 안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다니다가 여성들이 가정주부로 위치를 바꾸게 되면 적용 제외를 하게 돼요. 적용 제외. 그런데 소득이 있는데도 소득이 뭐 단기적으로 없거나
그러니까 잠시 6, 7개월 실업 상태에 있거나 이런 분들은 소득 신고를 했지만 소득이 없다고 그래갖고 보험료를 안 내는 납부 예외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 두 종류 분들이 계신 그걸 합치면 한 7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래서 국민연금제도 그러니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에서 대략 가입 대상자의 700만 명 한 3분의 1 정도가 지금 연금보험료를 못 내고 있는데 네.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커요. 이 규모가. 예.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갖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한 끝에 작년부터 월 소득 130만 원 이하이고 예. 자기가 다니는 그 직장이 1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 네. 국민연금 보험료를 절반씩 보조해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라는 게 생겼어요. 아 그래요? 있어요? 예,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 시행을 했기 때문에 아직 이제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는 모르겠는데 예. 그런 제도를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하려면 그걸 대규모로 해야 되는데 예. 예산도 크게 많이 투입되지 않고 예. 그다음에 그렇게 해도 빠져나가는 층이 많아서 예. 실제적인 효과는 그렇게 크지 좀 않은 거죠. 아. 그거를 제대로 하려면은 상당히 많은 액수의 돈을 투여를 해야 됩니다. 네. 물론 이제 보험료율을 올리면서 예. 정부가 지금 국민연금제도 보험료를 올리게 되면 저임금 근로자층이 보험료를 못 내게 될 상황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별도 보조를 해 주겠습니다라고 거액의 예산 투입을 하게 되면 그래도 좀 정당성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거의 얘기가 없잖아요. 네. 그게 이제 문제죠. 그리고 지금 제가 2060년 되면 연금 기금이 바닥이 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말도 못 꺼내겠는데 예.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직장에 다니고 이런 분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함과 동시에 종신보험이나 이런 또 사보험을 들은 경우가 많잖아요. 예. 노후에 대비를 해서.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국민연금 가지고는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 아니겠어요? 네네. 그럼 오히려 역발상으로 예. 그 소득 대체율을 예. 많이 올려줘 가지고 예. 오히려 그 연금 유인 효과를 더 높이면 예. 좋은 거 아닌가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복지국가로 가야 된다라고 많이 이렇게 담론이 형성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복지국가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복지국가들 예를 들어 북유럽 모델이나 아니면 중부 유럽 독일 같은 모델이나 이런 나라들의 특징은 뭐냐면 중산층의 삶의 불안 그게 노후가 됐건 아니면 질병에 걸렸을 때 들어가는 돈이 됐건 그런 삶의 불안을 공공복지제도가 다 커버해 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걱정이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영국이나 미국 같은 자유주의형 복지국가들은 중산층의 삶의 불안을 공공복지제도가 커버해 주는 게 아니고 전부 사보험 시장이나 이런 민간 시장이 커버를 해 주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중산층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삶의 불안 그게 노후가 됐건 의료가 됐건 그거를 공적인 연금제도 공적 의료보험제도가 지금 다 그 불안을 해소해 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다 개인연금이나 실손형 의료보험 이런 거에 너무 많이 가입을 해 있어요. 기본이죠. 종신보험에 의료실비는 기본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사보험의 역할이 굉장히 큰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놓고 보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좀 좋은 복지국가로 가려면 국민연금제도에서 노후 불안을 좀 해소할 수 있을 정도로 급여 수준, 연금액을 높여주는 거죠. 그러려면 보험료율을 좀 높이고 그 대신 받아가는 것도 높이고 그렇게 되면 중산층들이 국민연금 갖고 내가 늙어서 어느 정도 최소한의 품위는 지키면서 살 수 있겠다. 라고 해주는 게 방향이 맞아요. 그래서 사보험에 낼 돈을 국민연금에 내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큰 방향이 하나 있고 그런데 그 방향으로 가게 되면 어떤 딜레마가 생기냐면 제가 뒤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시장의 하층에 있는 분들은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국민연금에서 보험료율을 좀 높이고 급여 수준 좀 높여서 중산층들의 노후를 어느 정도 보장해 주는 수준으로 개혁 방향을 갈 건지 아니면 그거 포기하고 오히려 노동시장 하층에 있는 분들의 노후 보장을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갈 건지 그러니까 이제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진보 진영 내에서 좀 토론을 좀 해봐야 돼요. 어느 쪽 방향으로 갈 건지. 그 말씀하다 보니까 제가 또 무식한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그러니까 사보험이나 이런 데 보면은 약정을 하지 않습니까? 국민연금은 그냥 그런 게 없잖아요. 없죠. 당신이 월수도가 얼마니까 무조건 9% 내 이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그러니까 그 다단계로 한다든지 약정 방식 이런 건 안 되나요? 불가능한 겁니까? 그거?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요. 가능한데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방식도 뭐 아이디어 차원이지만 뭐 가능합니다. 지금 셀러리맨들이나 중산층들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노후를 자기가 보장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9% 보험료에서 여력이 되는 사람들은 보험료율을 6%를 더 내십시오. 그 대신 그 돈은 별도로 관리하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연금을 타게 되면은 9%에서 낸 보험료 대가로 받는 국민연금과 자기가 추가적으로 6% 내는 그렇죠. 거에 대한 거를 추가적으로 받는 거죠. 일종의 그걸 제가 국민연금 플러스 제도라고 좀 이름을 구상을 해봤는데 그런 방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국민연금에서 하게 되면 어디랑 직접적으로 충돌하게 되냐면 삼성생명이나 교보생명 같은 개인연금 파는 시장하고 이제 충돌이 되죠. 그건 좀 충돌 좀 해야죠. 좀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보험회사 힘이 너무 세니까 그러니까 뭐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결국 또 그겁니까? 재벌입니까? 그 문제를 귀착이 되죠. 저희가 그 건강보험도 한번 짚었는데 결국은 그것도 사보험 재벌 계열의 보험사 문제도만 국민연금도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결국은 항상 귀착되는 거 왜 재벌이어야 됩니까 도대체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갑갑합니다. 미국에서도요. 그 미국에도 우리나라와 같은 국민연금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민영화시키려고 그렇게 우파들이 막 이렇게 작전을 많이 피는데 그게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그게 다 사보험 시장 즉 월스트리트에 자리 잡고 있는 민간보험 시장 그러니까 공보험이 죽으면 사보험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 당연하죠. 그런 것과 다 연결이 돼 있다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죠. 그렇습니까? 또 결국은 문제는 하나로 쭉 귀착이 되는데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김현명 교수님의 이제 말씀은 보험료율을 올린다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니고 오히려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그러니까 야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너무 것이고. 크다라는 겁니다. 현재 시점에서. 그렇죠. 그거는 뭐 저번에도 한번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결국은 남는 쟁점은 그거인 것 같습니다. 지금의 30, 40대는 이중 부담을 하고 있는데 내 부모님한테 용돈도 드려야 되고 또 내 노후 대비도 해야 되고 근데 우리 후배 세대는 그중에 하나는 그래도 없어지거나 줄어들지 않느냐. 그러면 그만큼 더 부담을 할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보험료를 올려도 된다. 근데 이거를 정말 후배 세대에게 설득할 수 있습니까, 교수님? 그게 이제 후배들은 그러니까 우리 지금의 뭐 10대 아니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손주들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성적으로는 수용이 되지만 감정적으로는 수용이 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국민연금 기금 있지 않습니까? 400조 원 뭐 곧 박근혜 정부 말기 가면 이게 거의 한 600조 원까지 늘어날 것 같아요. 이 기금을 어디다 쓰고 있는지 자세히 조사를 해보면 예를 들어 정부 재정적자 보존하는데 그게 일반 국채 매입하는 거예요. 그게 한 150조 원 정도 돼요. 정부 뒤치다거리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식시장에다가 한 100조 넘게 넣어놓고 있는데 그중에 국내 주식이 한 80조 되는데 그 80조 중에 거의 85%가 다 재벌 주식들이거든요. 또 재벌 실탄 공급해주고 있는 거고. 재벌 실탄 공급을 해주고. 그러면 왜 그런 식으로만 돈을 써야 되느냐. 그렇죠. 다른 방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 예를 들면 국민연금 기금에서 신혼부부용 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건설을 하는 겁니다. 뭐 대도시에 한 20평 정도 되는 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해서 지금 우리나라 결혼 연령이 초혼 연령이 남자가 거의 33세까지 갖고 있어요. 너무 맞아요. 그 왜 결혼을 못하냐. 잡이 없고 결혼하려면 없고. 집이 있어야 되는데 집 부담이 너무 크니까 자꾸 이게 늦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건설을 국민연금 기금을 동원해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젊은 세대들한테 혜택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그 젊은 부모들 애들 국공립보육시설 보내기 원하잖아요. 근데 국공립보육시설 없어요. 뭐 전체 시설 중에 5%도 안 됩니다. 대선 때는 많이 만든다고는 했었어요. 대선 때. 그런데 그것도 뭐 거의 지금 뭐 사기일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국민연금 기금 이용해 갖고 국공립보육시설 많이 전호차라는 겁니다. 그럼 그 혜택은 다 후세대들한테 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즉 후세대들이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서 느끼는 불만이나 혹은 불이익을 받는다는 그런 감정들을 그처럼 국민연금 기금을 사회적으로 잘 활용하게 되면 후세대들한테 편익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우리가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 입장에서는 들어가는 돈은 천문학적인 목돈이 들어가는데 월 수입은 찔끔이니까 수익률이 되느냐의 문제로 또 주파나를 챙길 거 아닙니까?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직접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한다든지 혹은 직접적으로 그 예를 들어 국민연금 어린이집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요. 정부에 그 발행하는 채권을 사는 거죠. 국민연금 기금이. 그래서 정부가 정부 돈으로 짓는 겁니다. 국민연금 기금의 돈을 빌려서.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 채권이라는 걸 발행을 해서 그거를 제가 이름을 이제 사회투자 채권이라고 붙여봤는데요. 예. 그렇게 해갖고 이제 꼬리표가 달린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그걸 국민연금 기금이 인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채권 이자만 이제 그 보전해 주면. 그러면 국민연금 기금은 안전하죠. 안전빵으로 하니까. 그 좋은 방안인데 왜 안 받아들일까요? 그거를 제가 뭐 여러 군데서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붙고 있습니다. 뭐 몇 년 지나면 이제 좀 뭐 공론화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뭐라고 했죠? 기여 이전이라고 했나요? 뭐라고 했나요? 용돈 드리는 거. 사적 이전. 사적 이전. 그 연구 결과 언제 나와요? 연구 결과는 뭐 곧 올해 안으로 내놓겠습니다. 그 결과 나오거든 저희한테 한번 꼭 좀 연락해 주시고 한번 모시겠습니다. 그거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냉철한 분석, 깊이 있는 통찰로 우리 사회 현안을 털어드립니다. 매주 목요일에 고정 코너입니다. 오창익의 인권 이야기 시간인데요. 그 주인공이시죠.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오늘은 소년원 얘기를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소년원이라는 명칭을 안 쓰죠, 지금은. 둘 다 씁니다. 병기하고 있나요? 네네. 네, 그러니까 서울소년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남자 청소년들이 가는 곳인데 여기는 고봉중고등학교라고 부르고요. 실제로는 뭐 경기도 군포에 있는데요. 안양소년원이라고 있는데 여자 시설입니다. 여기는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다 이제 학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은 거군요. 그러니까 고봉중고등학교 가로 열고 서울소년원 가로 닫고 병기를 하고 있는 병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몇 군데가 있는 거죠? 10개입니다. 다 해서? 네. 그 전에 몇 개 더 있었는데요. 노무현 정부 때까지 지속적으로 줄어들어서요. 뭐 이를테면 지금 경남에도 소년원이 없고 전남에도 없고 그런데요. 좀 통합되고 그랬습니다. 없어진 이유는 소년 범죄가 많이 줄어들었고 또 하나는 인구 자체가 줄었지 않습니까? 청소년, 청소년에 해당되는 연령들이 갈수록 줄어드니까 이제 소년도 줄었는데요. 이명박 정권 들어오면서부터 늘어나고 있어요, 다시. 소년원 수용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이른바 그 학교 폭력 저지르면 뭐 저기 그냥 보낸 형사 처벌한다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그런 여파죠. 그래서 굉장히 많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정원보다 뭐 많은 곳은 2배 많고요. 뭐 부산 소년원에서 지난 5월달에 뭐 폭동 사건이라고 집단 패싸움 있지 않았습니까? 아마 기억이 가물가물되는데 5월 5일 날 있었는데요. 5월 5일 일요일이었는데 80명의 소년 원생들이 집단 패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휴일이었고 직원들 뭐 교사들이죠. 소년원 직원들이 감당을 못 해가지고 경찰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경찰이 무려 400명이 출동을 했고요. 어떻게 진압했냐면 전기 충격기까지 사용해가지고 진압했다고 합니다. 이게 천만다행으로 대규모 탈주 사태로 번지진 않았는데 하여튼 소년원에서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건 우리 사회에 알려줬는데 그다음에 좀 뭐 대중의 관심에서도 잊혀지고 언론도 소년원 문제를 잘 다루지 않고 그래서. 아니 근데 왜 80명씩은 패싸움을 벌인 거예요? 이유가 뭐였어요? 패싸움 뭐 몇 가지 이유인데 가장 큰 이유는 사실 과밀 수용입니다. 이 부산 소년원의 경우에 정원이 190명인데 280명을 수용했고요. 소년원에 들어가면
옛날 군대 내무반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문을 열면 양쪽에 평상으로 이제 침대 같은 곳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보는 침대가 아니고 긴 평상이 있는 거죠. 그냥 마루 네, 마루 같은 게 네, 양쪽으로 있습니다. 군대도 요새 그런 곳들을 줄여나가고 있는데 소년원이 딱 그렇고요. 보통 한 10평 정도 공간의 생활실이 있는데 거기서 뭐 15명에서 20명 사이 정도의 청소년들이 생활합니다. 그러니까 10평에? 네, 굉장히 좁은 공간이죠. 10평에 뭐가 있냐면 가구 같은 게 들어가야죠. 당연하죠. 텔레비전이 들어가야죠. 생활에 필요한 각종 집기나 물품들이 들어가고 또 15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좁은 공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인들 같은 경우에 교도소에서 건달징역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 뭐예요? 이 조폭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조폭은 원거리 배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조폭은 뭐 부산이나 경북 뭐 이런 곳에 교도소에 안 보내고 한 300km 떨어진데 한국에서 300km 떨어진 데는 뭐 별로 없으니까요. 서울이나 수도권 이렇게 오게 되는 겁니다. 그 원칙이 있어요? 네네. 서울 조폭은 뭐 저 부산이나 뭐 목포 이런 데로 보내고 그렇더라도 조폭들은 이게 뭐 나쁜 일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생활형 생계형 조폭들이 많아서요. 교도소에 딱 들어가는 순간 서열이 다 정해집니다. 그래서 100명의 조폭이 만약 안양교도소에 생활하고 있다 그러면 1등부터 100등까지가 형님 아우님이 다 정해져요. 전국. 그러니까 파가 달라도 네, 동네 조폭들인데 뭐 칠성파든 뭐 범서방파든 하여튼 동네 조폭들이 한 교도소에 오면 다 서열을 정합니다. 입사 순서대로 정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조폭 조직에 언제 들어갔냐 이런 거를 해가지고 다 자기들끼리 정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깜빵이 언제 들어왔냐가 아니라 조폭의 세계에 언제 입문했느냐 이걸 가지고. 그래서 20살이 30살보다 형님도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조폭이 생계형이라는 데를 그런 점을 착안하시면 되는데 이 교도소에 가서 막 패싸움을 하거나 또 서열을 다투거나 하면 거기서 그거로 또 다른 범죄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 속어로 추가 뜬다고 그러는데 추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와야 될 사람이 못 나오고 더 수용 생활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아예 우리끼리라도 잘 지내자 해서 그게 오랜 전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사 땡기는 구조라고 그러는데. 오늘 그러니까 그 현장 용어 많이 나오고. 네, 인사 땡긴다는 거면 조폭들이 교도소에서는 그걸 굴신 인사라고 하는데 몸을 과도하게 숙여서 90도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깍두기들이 하는 인사. 네네. 형님 오셨습니까? 네네. 그걸 인사 땡긴다고 그래요. 자기들끼리는. 고개 허리를 많이 숙이기 때문에 이제 허리가 땡겨서 그러는지 배가 땡겨서 그러는지 그래서 인사 땡기는 구조를 통해서 각 교도소가 재편이 돼 있습니다. 서열이 정해져 있으면 싸움이 안 나요. 그러니까 지들 나름의 이제 질서를 만드는 거죠. 그럼요. 약간 생계형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소년원의 경우에는 인사 땡기는 구조가 정착돼 있지 않은 겁니다. 아직 뭐 전국적인 조직에 편제돼 있지도 않고 소년원에 가는 나이가 10살부터 가요. 10살부터 19살까지. 초등학교 5학년. 10살이면 도대체 8, 9, 10, 3학년. 그러니까 만으로 하는 거니까 뭐 4학년, 5학년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이들이죠. 그래서 어린이 청소년들이 가기 때문에 이 또 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질풍노도의 시기고 피도 끓는데 서열이 안정해져 있잖아요. 소년원도 또 원거리 배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년원도요? 네, 서울 친구가 막 광주 소년원에 가 있고 부산 소년원에 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과 함께 좁은 공간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많죠. 그렇죠. 질서는 안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의 질서는 없으니까 계속 충돌이 나는 거고. 그럼요. 그러다 큰 싸움 나는 거고. 큰 싸움 나는 그러다 이제 아까 얘기했던 부산 같은 패싸움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야, 그러니까 소년원 그러니까 뭐 이거 하도 식상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른바 교도소에서 교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런 소년원도 결국은 그런 어떤 악순환 구조에 빠져들 수밖에 없겠네요. 이렇게 되면. 그럼요. 그 소년원이라는 곳은 뭐냐면 소년범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는 국가의 판단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그리고 뭐 어린 나이에 실수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이제 개선될 수도 있으니까
처벌하지 않는 대신 소년 보호를 하자. 그렇죠. 이게 소년법이라는 근거법을 갖고 있는데 이 소년 보호라는 의미에서 이제 보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년이라고 해도 범죄자니까 예. 그 범죄자로부터 사회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호가 있고 또 하나는 그 범죄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뭐 12살, 15살, 17살 되면 앞으로 앞길이 창창한데 지금부터 이제 범죄꾼이 되게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범죄를 차단하고 범죄로부터 좀 안전하게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나 학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이제 보호란 개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을 안 하는 대신 이제 보호하겠다는 게 이제 소년원의 시작인데 보호라는 건 여러 가지 보호가 있습니다. 네. 소년 처분이라는 게 이제 1호 처분에서 10호 처분까지 있는데 뒤로 갈수록 이제 세지는 거예요. 1호 처분은 뭐냐면 소년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하는 처분이 있습니다. 감호라는 건 이제 감옥할 때 감자인데요. 가둬서 보호한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보호자가 학부모 이런 걸 뜻하는 게 아니죠. 학부모죠. 학부모입니다. 네, 부모, 친권자, 친권자나 아버지 어머니나 아버지 엄마가 어떻게 감호를 해요, 근데? 아니 그러니까 그냥 집에 있는 거예요. 집에서 반성한다 이런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1호 처분은 가장 경미한 처분으로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소년원 생활하기 이런 겁니다. 또 하나는 뭐 그다음에 2호 처분은 수강 명령, 3호는 뭐 사회봉사 명령, 그다음에 보호 관찰관이 집에서 생활하되 이제 보호 관찰 이렇게 들여다보기, 뭐 가끔씩 전화해가지고 너 학교 잘 다니냐, 뭐 집에 들어왔냐, 이럴 땐 밤 10시 전화하기 이런 것들을 해요. 밤 10시에 집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이런 거를 단기로 하냐 장기로 하냐 하는 보호 관찰이 있고요. 그다음에 집이 아니고 소년원도 아닌데 제3의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시설 같은 게 있어요. 종교단체에서 한다든지 이런 거. 무슨 해바라기의 집 뭐 이런 곳에 이제 강제로 들어가게 하는 것. 그런데 거기는 집보다는 굉장히 나쁘지만 소년원보다는 훨씬 좋고 그렇죠. 또 법무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위탁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인정이 있다거나 또 종교인들의 어떤 헌신으로 뭐 시설을 운영한다거나 이럴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8호부터가 소년원 처분인데 소년원 3가지입니다. 하나는 한 달 이내로 소년원에 보내는 것. 그다음에 단기 소년원 송치가 있는데 단기는 6개월 이내를 말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장기 소년원 송치가 있는데 6개월 이상 2년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2년 이상은 없는 거죠.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똑같은 죄를 졌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집에서 부모의 보호 아래 소위 자택에서 감호 조치를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년 가까운 세월 또는 2년 동안 소년원에 갇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판단을 판사가 하는 건가요? 궁극적으로는 판사가 하는데요. 판사가 그 소년의 상태를 법정에서 뭐 한두 마디 진술로 알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호관찰관들이 사전 조사를 합니다. 판결 전 조사를 하는데요. 이게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년원에 가고 안 가고의 문제는 죄질, 얼마나 나쁜 짓을 저질렀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년의 이를테면 계급에 달려 있다, 빈부에 달려 있다라고 제가 단언하는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는 이제 범죄는 좀 나쁜 범죄예요. 강간 추행치상입니다. 강제 추행치상, 강제로 추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상대방 여성에게 상해를 입힌 거예요. 나쁘죠. 보호관찰관이 이제 서류를 작성했는데 그 서류를 직접 제가 봤어요. 이를테면 이렇게 나옵니다. 가족사항 같은 걸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빌딩 등 수십억 원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음 이런 얘기부터 하고 아버지가. 그다음에 아버지에 대해서 묘사하는 대목이 이렇게 나옵니다. 평소 자상하고 책임감이 강한 성품으로 피고인을 매우 신뢰하여 왔음. 유복한 환경에서 아버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공부에만 열중해온 피고인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엄마는요. 전업주부로 가정생활에만 전념해왔고 엄마의 성격도 보호관찰관이 씁니다. 평소 온순하고 다정다감한 성품으로 피고인, 학생이죠. 피고인을 격이 없는 대화로 훈육하여 왔고 모자 관계 또한 원만함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형제들 동생이 둘이 있는데 형제 간 우애가 매우 좋은 편임. 거의 완벽한 가정 환경을 이루고 있군요. 그리고 이걸
한번 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매우 좋은 편임을 알 수 있다는 게 참 황당하죠. 집은 아파트에 사는데 60평이래요. 방 5개. 이 아파트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대학 교수, 언론인, 연예인 등이 다수 살고 있음. 경제적 환경은 매우 풍족함. 그다음에 교우 관계는 주로 유복하고 안정적인 가정의 자녀가 대부분이다. 친구들이 교우 관계 건전함. 향후 생활 계획도 적습니다. 뭐라고 적냐면 현재 뭐 땡땡대 뭐 남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에 경제학과 입학을 목표로 학업에 전념할 계획임. 그러니까 합격이 됐다는 게 아니라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뭐 학업에 전념하고 있는 건 아니고 앞으로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환경에 비춰볼 때 강제추행 및 치상은 극히 우발적인. 그렇죠. 본인이 억울해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좀 친구의 봐줘야 된다. 경우에는 그럼요. 이런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이건 완벽한 조건이잖아요. 유복하고 어머니는 정말 다정다감 모든 가족 구성원 친구들하고 다 관계가 좋고 본인은 앞으로 열심히 살겠다는 목표가 정확하고 땡땡대 경제학과 입학을 목표로 하니까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판사가 만약 이런 그 조사서를 받으면 그러니까 소년은 보내기 어려운 거죠. 집에서 감호 처분입니까? 그럼요. 집에 있는 거죠. 집에 있는 겁니다. 그럼 또 정반대의 케이스가 있습니까? 이를테면 할머니와 단둘이 사는 조선가정. 경제적 형편이 매우 열악하고 불우하고 반지하 전셋집. 이곳은 다수 비행 청소년들이 거주하는 열악한 주거 환경이다.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생활하면요, 그 할머니가 조모가 소년에 대해서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거예요.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 어떻게 소년을 제대로 관리하고 보호하겠냐. 그러니까 집에서 감호는 안 되고 소년은 보내라. 이런 게 정식 보고서예요. 그러니까 소년원에 가냐 가지 않냐는 게. 일반 시민들은 정말 나쁜 짓 하면 소년원 간다고 알고 계실 텐데 맞아요. 나쁜 짓 하면 갑니다. 근데 나쁜 짓을 해도 소년이기 때문에 소년원에 가는 사람과 안 가는 사람이 달라지는데 이게 다른 요소가 아니라 소년의 배경, 특히 경제적 배경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게 전형적인 무전유죄, 유전무전입니까? 그럼요. 가난한 집 청소년들이 소년원에 갑니다. 제가 확실하게 책임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이제 그 소년 범죄나 이런 걸 보면 단독 범죄보다는 친구들끼리 어울려 사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똑같은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같이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 삥을 뜯었다. 예를 들었는데 아주 부잣집 친구에는 빠지고 나만 소년원 가고. 만약에 그런 그 소년원 간 친구가 사회를 어떻게 보겠어요? 이게 실제로 공범 관계여도 자, 형사 사건이 터졌어요.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 사는데 재미도 없고 그래가지고 7명의 친구가 금품을 갈취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강도 한두 대 때리면 강도 상해 이렇게 사실 이거 무거운 처벌을 받는 범죄인데 적용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실제로 고등학교 1학년생인데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범단죄라고 하는데 범죄 단체 구성죄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조폭입니다. 중죄인데. 조폭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처법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가법 이런 거 하는 따블따블 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보통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상한선을 정해놓습니다. 그 이하에서 처하도록. 근데 폭처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하한선을 정해놔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거는 상한이냐 하한이냐가.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아주 세게 처벌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를 적용하느냐 이거는 사실 경찰과 검찰이 알아서 판단하는 거죠. 사건이 딱 터졌을 때 아빠 엄마가 경찰서에 오는 청소년이 있을 거고 못 오는 사람이 있을 거고 할머니가 오시는 경우가 있을 거고 또 하나 아빠 엄마가 경찰서에 오더라도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전화를 몇 통화 하면서 오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이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같은 반 친구들인데도 불구하고 범행의 가담 정도가 비슷하고 그 청소년들끼리 범죄를 저질러서 그게 꼭 누가 리더가 있거나 무슨 조폭 두목 같은 존재가 있거나 이러지 않아요. 다 비스무리하게 노는 거예요. 친구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의 경중을 따지기가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친구는 소년원에 가고 어떤 친구는 소년원에 가지 않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사법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닙니까? 똑같은 죄인데 양형이 너무나 들쭉날쭉하다. 그죠? 어떤 사람은 집행유예로 나오고
어떤 사람은 깜빵 보내고. 네. 그래서 보니까 대법원 같은 양형 기준도 정하고 이러는데. 그렇죠. 양형위원회도 있죠. 지금 소년범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고무줄. 그것도 네. 판사의 판단 이전에 보호관찰관이 어떻게 보고서를 적어내느냐에 따라서 네. 얘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보호관찰관이 이렇게까지 주관적으로 네. 뭐 매우 유복하고 매우 원만하고 뭐 목표의식이 강하고 어떤 소년을 이렇게 묘사할 때 야, 저거 맥립으로 저게 되려나 하는 의심이 들잖아요, 사실. 저도 지금 그 생각했어요. 물론 저희가 뭐 증거도 없고 뭐 모르지만 어떤 부당거래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건 정말 영화 부당거래에서 나오는 수준의 부당거래가 아니냐라고 의심이 들만한데 이것에 대해서 법무부가 또 법원이 답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야, 그건 진짜 문제 심각하네요. 그리고 자 그래서 아무튼 그리고 소년원에 갔어요. 갔죠. 네. 그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소년원은 교도소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학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죠. 자, 처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소년들을 특별히 좀 보호해보자. 그런데 정말 소년을 보호할 만한 역량이 안 되는 가정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이제 지도 편달을 하면 제일 좋은데 그런 친구들은 특별히 수용을 하자. 이게 소년원의 전부예요. 대신 좀 규율을 좀 뭐 정해서 운영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니까 뭐 그게 전부이고 또 가장 중요한 연령이기 때문에 학업도 계속하도록 하자. 그렇죠. 그래서 뭐 고봉 중고등학교는 이런 이름을 붙이고 실제로 교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면 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그냥 구두선이거나 또는 뭐 웹사이트에 이제 걸어놓은 좋은 얘기이고요.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연고지에서 300km 떨어진 데다가 이제 소년원을 보내잖아요. 가족들이 면회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 조선 가정이어서 소년원에 간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보면 할머니가 300km씩 이렇게 못 가거든요. 어렵죠. 제가 광주교도소, 광주 소년원에도 가고 뭐 몇 군데 가봤습니다. 근데 광주 소년은 정말 뭐 광주에서도요 공단 지나서 논두렁 밭두렁 지나서 한참 가야 되는데요. 직원들도 출퇴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데고요. 광주 소년원에 오전에 갈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교통수단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광주에서도 워낙 외곽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안 닿는 거예요? 닿긴 한데요. 굉장히 많이 닿고 보통 택시 타고 갑니다. 택시 타고 한 2만 원 내고 이렇게 가는데 뭐 하여튼 그 원거리도 이제 문제가 되고요. 가족들 자주 봐야 되는데 그래야 소년이 제대로 보호될 수 있을 텐데 재범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걸 방해하고 있고 이를테면 먹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먹는 게요. 지난 화요일에 서울신문에 뭐 좋은 기사가 났는데 사람들 밥 먹는 거 있잖아요. 점심값 가지고 분석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건 아주 좋은 기사라고 평가하는데 공무원 경우에 5,900원 한 끼에 정액 급식비가. 그런데 군대 간부들 있지 않습니까? 부사관이나 장교들은 4,700원. 근데 사병은 2,100원, 2,144원. 초등학생 2,880원, 중학생 3,800원, 고등학생 3,500원 이렇게 됩니다. 3,519원 뭐 정확히는 그런데요. 근데 교도소 재소자는 1,254원입니다. 교도소에 준해서 소년원에서 급식을 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중학생이 있습니다. 그 중학생이 만약 계속 학교에 다녔다면 무상급식이잖아요. 중학교에서 그렇죠. 대부분. 그러니까 한 끼에 3,800원짜리 식사를 했겠죠. 소년원에 있으면 1,250원짜리 밥을 먹어야 됩니다. 3분의 1. 3분의 1도 못 되고 딱 30%입니다. 뭐 하여튼. 그렇게 비교하니까 진짜 열악하네. 열악하죠. 이런 식이고요. 오늘 한숨 많이 쉬세요. 오 국장께서. 나가서. 소년원의 보통 평균 수용 연령이 17세입니다. 저는 제가 뭐 교도소, 군부대, 소년원 뭐 이런 곳을 많이 다녀요. 직업상. 그런 이 다수인 보호시설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런 데 가보면 제일 처음 제가 만나게 되는 게 냄새입니다. 인내라고 보통 기관에 일하시는 분들은 부르는데 사람 냄새가 나요. 사람이 다수 집 거주하는데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축축한 냄새도 나지만 이 뭐 암모니아 냄새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자주 씻지 않고 자주 세탁하지 않으면 나는 냄새가 있어요. 무슨 냄새 대충 알겠어요. 근데 이 냄새에 요새 맡기 어렵습니다. 한 10년 전까지 교도소에서 났던 것 같아요. 군부대에서 한 15년 전까지 났어요.
몇 년 전까지 그런 냄새가 났던 데가 전희경 내무반이었습니다. 아, 전희경들 정말 더러워요. 아니, 왜 더럽냐면, 뭐, 수경지 같은 데 내보내거든요. 미군 부대 앞에 지키고, 뭐, 이런 전희경들이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일주일은 부대에서 생활할 때는 그래도 깔끔한데, 다음 일주일 동안 수경지에서 생활할 때는 컨테이너 박스에서 그냥 난민 수용소만도 못한 데서 자요. 몸을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씻지도 못하고, 뭐, 그냥 뺑기통 같은 거 하나에서 볼일 봐야 되고 이런 겁니다. 겨우 밥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면 뭐, 그 냄새가 아주 확 쏩니다. 예. 근데 하여튼 이런 냄새가 거의 다 사라졌어요. 교도소에서 안 납니다, 이제는. 예. 다 씻고 그러니까. 군부대 당연히 안 나죠. 군인들은 요새 뭐 로션, 향수도 많이 바르고 그래요. 예. 그런데 이 냄새가 소년원에 가면 납니다. 지금도요? 예, 아주 지독한 냄새가 납니다. 오. 이게 뭐 라디오처럼 음성만 전해드릴 수 있으니까 뭐 영상을 보내드려도 뭐 냄새는 안 나잖아요. 하여튼 하여튼 옛날 냄새가 있어요. 옛날 군인 냄새. 뭐 환경이 이렇게. 부실하다라는 얘기가. 그럼요. 아휴, 뭐 첫 번째 소년원생들을 다 삭발을 합니다. 빡빡 밀어버리고. 네. 이게 법률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머리가 긴 친구들이 한 2cm 정도예요. 그러니까 삭발해서 한 2cm, 3cm 그건 정도고요. 스포츠 머리도 아니고 옛날에 상고머리라고 있어요. 네, 상고머리. 그러니까 스포츠 머리는 뒤에나 옆에를 이제 완전히 바싹하고 앞에는 해병대처럼 조금 이렇게 몇 센치라도 나오는 건데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빡빡 삭발을 한 상태에서 길었으니까 전체적으로 2, 3cm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떤 근거로 소년원생들을 삭발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삭발을 하고요. 소년원생도 있지만 위탁보라는 게 있는데 이 개념은 뭐냐면 소년원에 갈지 안 갈지 아직 안 정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소년원 보내요? 그러니까 일종의 미결수 같은 거죠. 그런데도 소년원에 보내요.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많아지는 겁니다. 소년원에 있다가 이제 집으로 가는 처분을 받기도 하고 이러는 건데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좁은 방에 이제 십수 명의 친구들이 같이 생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디 들어가 보니까 명상실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명상실. 이름은 그렇게 붙어 있어요. 유리방이에요. 그러니까 밖에서 안에가 훤히 보이는데 여름에 제가 갔었는데 2명의 청소년이 있었는데 물론 삭발하고 있죠. 우통을 벗고 있고 아주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무릎 꿇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허벅지 쪽에 시퍼런 멍이 몇 줄이 가 있었습니다. 그건 줄로? 뭐냐면, 무릎 꿇린 상태에서 허벅지를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둔부 엉덩이를 뭐 이렇게 빠따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엎드려 놓고 치는 체벌을 하거나 그러는데 그런 체벌도 굉장히 나쁘고 무조건 불법 행위고 부당한 행위인데 그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소년을 무릎 꿇려놓고 몽둥이로 때린 겁니다. 그게 몇 줄이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여기 와 있냐 그랬더니 싸웠다는 거예요. 소년원엔 싸움이 자주 일어납니다. 막대기, 몽둥이를 이용해서 그렇게 때리는 것도 봤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뭐 중학교 3학년, 고1 뭐 이 정도인데 집에 있었으면 정말 한없이 귀여운 물론 뭐 중학생이 뭐 성격이 좀 그렇고 뭐 질풍노도 뭐 요즘은 중2가 질풍노도 네네 지랄 총량의 법칙에 따라서 어쩌다 이런 얘기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쁘기 짝이 없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거기 있는 겁니다. 폭력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학교지 않습니까? 학교인데 제가 가본 시설은 이제 300명 정도 수용하고 있었는데 그 정원보다 훨씬 많은 겁니다. 원래 정원이라는 것도 소년원에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정해놓은 거예요. 인간답지 못하고 보통 외국의 경우에 소년원은 1인 1실입니다. 어디나 다 교도소도 그렇고 일본이 굉장히 가혹한 나라예요. 일본은요 인구가 1억 2천만이고 우리는 5천만인데 재소자 숫자가 우리랑 비슷합니다. 일본이. 그러니까 범죄가 굉장히 적은 나라예요. 그렇죠. 한국도 적은 나라지만 그래서 일본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가혹합니다. 낙인이 아주 심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 소년원도 한 방에 한 3명 정도 갔습니다. 우리처럼 뭐 20명 가까이 쓰는 나라는 없어요. 자, 이렇게 좁은 곳에 생활하는데 하여튼 학교잖아요. 300명 시설을 제가 이렇게 둘러봤는데 도서실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교실도 있어요. 그리고 각 생활실에 이제 책도 몇 권 꽂혀 있는데요. 전부 다 합해서 보면 시설을 다 봤습니다. 제가 수용된 소년 원생만큼의 책이 꽂혀 있더라고요. 300명이 있는 학교에 책이 300권 정도 그러니까 있었어요. 명색의 학교인데 사실은 그 수업은 거의 수업하죠. 하는데 그러니까 뭐 책 읽고 이런 상황이 전혀 수업 아니었다는 환경이 거예요.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갇혀 있는 경우에는 오래 갇혀 있는 경우에는 2년씩 갇혀 있잖아요. 1년 그렇죠. 이상 갇혀 있는 그렇죠. 친구들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책이 전혀 없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소년원을 둘러보면 소년원이 어떤 곳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저 가둬놓는 곳이고요. 네가 지은 죄만큼 여기서 고통을 받으라는 거밖에 없는 거예요. 자, 소년원에 가면 전과가 안 남아요. 형사처벌이 아니니까. 그리고 소년법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소년원에 가는 경우 그 소년의 신상에 어떠한 뭐 피해나 지장도 미치지 않도록 한다고 있어요. 그렇지만 경찰의 전산망이나 검찰 전산망에는 다 남아 있는 겁니다. 수사자료표 입력을 다 하니까 알만한 사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또 더 중요한 건 그 소년이 속했던 지역 공동체나 학교 공동체에서 당연히 알잖아요. 학교 나오던 친구가 무슨 문제가 생겼고 뭐 6개월 만에 다시 나오면 소년원 갔다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주는 낙인 효과라는 건 그대로 있는 거고요. 또 왜곡된 경우에는 우쭐한 마음에 어린 마음에 훈장 효과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년원이라는 것이 원래 목적대로 범죄를 감소시키고 그래서 사회를 보호하고 소년도 보호하는데 그 원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년에게는 가혹한 고통을 주고 그래서 나는 소년원 갔다 온 사람 해가지고 무슨 뭐랄까요 뭐 훈장 이렇게 좀 뻐길 수 있는 근거가 되어주거나 아니면은 낙인을 찍어가지고 다시는 뭐 정말 못하게 그래서 이 강력범죄자들 경우에 소년원 출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영철 뭐 신창원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자 이미 성인이 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20살 넘는 사람들은 사실 교정교화가 쉽지 않아요. 이미 머리도 굳었고 물론 좋은 교육을 하면 좋은 효과가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만은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소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한 교육을 주고요. 특히 뭐가 필요하냐면 정말 믿음을 주고 사랑을 주면 사람 바뀝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소년원이 이게 진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또 이 방송 듣는 분들 중에 뭐 소년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노력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분들 노력하는 건 사실이에요. 직원 수가 적고 또 이게 소년원이 구금시설이기 때문에 야간 당직을 다 해야 돼요. 뭐 주말에도 있어야 되고 일정한 인원이 그러니까 노동 강도가 굉장히 빡셉니다. 고생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은 뭐 국가적으로 좀 더 많은 인력을 배치하면서 해결해야 되고 지금 소년원이 얻고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역사적 연원이 있습니다. 소년원을 관장하는 부서가 범죄 예방 정책국이라는 부서예요. 이게 언제 생겼냐면 1981년 1월에 생겼어요. 전두환 시절이네. 전두환이 막 이제 철권을 휘두를 때입니다. 그때 전두환 씨가 뭘 했냐면 삼천교육대 사업을 했잖아요. 아우, 그 악명 높은. 아무나 그냥 뭐 정말 교사, 목사 이런 분들도 길거리 가다가 그냥 문신 있다고 끌고 가고 그다음에 뭐 채권 채무 관계에서도 끌고 가고 평소 인사 안 해도 끌고 가고 이래서 군부대에 가서 뭐 두들겨 패고 뭐 그냥 아무런 영장 뭐 아무런 법률적 근거 없이 구금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군인들이지만 너무 자기들도 보기에 좀 심하다 그래서 삼천교육대에 보낼 수 있는 근거법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사회보호법이에요. 사회보호법은 2005년에 다행히 폐지됐습니다만 지금도 법무부가 다시 만들고 싶어요. 이런 겁니다.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출소한 다음에 또 범죄를 저지를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미래 예측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마이너리티 리포트 영화처럼. 형기를 채웠는데도 다시 가둬버리고 7년 동안 가둘 수 있습니다. 이게 사회보호법이에요. 맞아요. 정말 악명 높았다.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정권이 이것만 갖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사회안전법도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방식은 똑같아요. 형기를 다 치렀는데 더 살릴 수 있어요. 사회보호법은 7년 이내에 살릴 수 있는데 사회안전법은 무작정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20년 살릴 수 있고요. 이건 누구를 대상으로 했냐면 양심수 시국사범, 공안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지금은 아마 뭐 나의 서양 미술 순례로 유명한 서경식 선생을 많이 기억할 텐데 서경식 선생의 형 둘 서승, 서준식이 이 제일교포로 유학 갔다 간첩 사건에 연루되지 않습니까? 71년 박정희와 김대중이 붙었던 대선 직전에 간첩 사건을 터뜨린 거잖아요.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면 7일 동안 뭐 북한을 갔다라는 혐의로 7년형을 받아요.
그렇지만 7년형을 다 살고 난 다음에 형서승은 12년을 더 살았고요. 19년. 그다음에 서준식은 10년을 더 살았습니다. 이게 사회안전법이에요. 무서운 법이죠. 이것도 다행히 뭐 폐지는 됐습니다. 전두환 정권과 함께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지긴 했는데 이걸 관리하는 부서를 만들었어요. 법무부에서. 이름을 뭐라 붙였냐면 체제보호국이라고 붙였습니다. 와, 엄청 이름 살벌하죠. 81년 일입니다. 체제보호국. 이 체제라는 게 뭐예요? 전두환 체제인 겁니다. 국가 체제가 아니에요. 그때 그러니까 시위하는 사람들을 그때 전두환 정권에서 뭐라고 불렀냐면 다 반체제 인사들이 뭐 이렇게 불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작부터 이랬던 사람들인데 계속 가기는 자기들도 좀 민망했던지 84년에 이름을 바꿉니다. 체제란 말을 떼내요. 그래서 그냥 보호국으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연원 자체가 뭘 보호해요? 그러니까 사회를 보호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보호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범죄자도 보호해야 돼요. 이 범죄자를 보호한다는 말을 그냥 말로만 들으면 좀 이상하실 수도 있는데 범죄자가 다시 범죄 저지르지 않아야 사회도 안전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범죄자가 재범하지 않도록 사회가 돕는 재범 게 환경에서 격리시킴으로써 그거 자체가 보호가 되는 거죠. 범죄자도 보호받는 그렇죠. 겁니다. 그리고 사회도 보호하고 이게 이제 보호 업무고 뭐 명칭은 이제 보호국의 명칭 2008년에 범죄예방정책국으로 바뀌었어요. 이름은 이제 드디어 정상을 찾았는데 그렇지만 그 발상 보호라는 업무를 단순히 가둠으로써 해결한다는 발상은 바뀌지 않았고 그것이 지금 소년원에서 여러 문제점을 낳고 있다. 우리는 학교 폭력이 생길 때 또는 학교나 청소년들에게 무슨 문제가 생길 때 소년원에 보내버리고 잊어버리지만 어떤 의미에서 이거는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더 많은 범죄꾼들을 만드는 것이거나 그렇죠. 또는 가난한 집 청소년들에게 앙심을 품게 하는 굉장히 잘못된 제도일 수 있다. 또 하나 2008년 소년법 개정으로 인해서 소년원에 가는 나이가 12살에서 10살로 줄어들었어요. 야, 진짜 12살만 해도 중학교 만이니까 중학교 1학년 뭐 초등학교 6학년 이 나이인데 이 나이에 소년원에 가야 되느냐도 의문이지만 초등학생까지 소년원에 갈 수 있게 만든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인지에 대해서도 이거는 뭐 국회 입법사항인데요. 국회의원들을 비롯해서 많은 시민들이 좀 고민해 봐야 되고 소년원이 아닌 제3의 기관을 만드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를테면 정말 덕성 좋은 지역 인사들이나 신앙이 깊은 종교인들이 하는 시설에 보내면 그렇죠. 그러니까 사설 소년원, 민영 소년원 비슷한 법률적으로도 가능하니까 위탁기관. 그런데 많이 가면 지금보다는 덜 나쁠 거 아니냐. 거기서 상담도 좀 하고 그럼요. 이야기 나누고 같이 영화도 보러 가고요. 그럼요. 소년원에 가면 소년원생 하나하나에게 다 컴퓨터가 들어가 있어요. PC입니다. 퍼스널로 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인터넷 연결이 안 돼 있어요. 물어요. 제가 교장 원장한테 왜 인터넷 연결이 안 돼 있냐. 인터넷이 컴퓨터의 핵심 아닙니까 사실. 인터넷 기능 없는 컴퓨터가 타작이잖아요. 엑셀 뭐 다루는 기계일 뿐이잖아요. 그랬더니 답이 아주 간단해요. 인터넷이 연결돼 있으면 소년원에 대한 부정적인 글을 이곳저곳에 많이 쓸까 봐.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소년원은 보호시설이 아니라 감금시설. 감금시설입니다. 교도소입니다. 현실이 그거라는 거잖아요. 어떤 감금시설이냐면 가난한 집 청소년 맞아요. 어린이들을 보내는 비참한 아무런 정의도 실현하지 못하는 비참한 감옥에 불과하다. 소년원 바꿔야 합니다.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말 어이없는 게 소년원 보낼 수 있는 나이를 10살로 내려버린 것. 법이 바뀐 거 아닙니까? 네, 소년법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동의한 거 아닙니까? 네. 자기들도 아동 범죄가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자식 키우는 아버지이고 어머니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법 개정할 때 사실 조문들 그렇게 안 들여다보고요. 그렇죠. 법사위에서 뭐 여야 간사가 합의하면 본회의에서 그냥 버튼만 누르는 건데요. 찬반 표결하는데 그 법 뭔지도 모르고 다 찬반 표결하죠.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라고 물어보는 국회의원들이 있어야 돼요. 잘 모르면 기권하고 질문하고 들여다보고 그래서 이런 10살도 소년원에 보내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만들지 않게 되는 겁니다. 좀 국회의원들도 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고 법무부에 계신 분들도 보호라고 하는 그 단순 개념이 뭔지 사전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인권 이야기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10만인 클럽 회원 김은서가 후원하는 김종배의 이털남을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방송 마무리해야겠죠. 지금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는데요. 이 눅눅해지다 보니까 몸이 마구 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욱 활기차게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다잡고요.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탈남 김종배였습니다.